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업무 시야가 넓고 추진력이 좋아서 여러 정권을 거치며 농업 관련 요직을 맡았던 분입니다. 별명이 호랑이라는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우리 농업과 식량 위기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은 얼마든지 미래로 갈 수 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장관님 되신 지가 좀 되셨죠? 그동안 어떠셨나요? 네, 이제 지난해 5월 10일 취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의 먹거리, 이걸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늘 현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난해는 이제 세계적인 그 식량 공급망 교란,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걱정 안 하셨던 식량 문제, 또 식량 안보 문제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 걸 포함해서 그 재해도 여러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농식품 산업을 미래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바쁘게 지냈고, 특히 이제 가축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또 ASF라든가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장관님 하면 사실은 잔뼈부터 이렇게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아주 훌륭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자부심이 많이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85년에 이제 농림부의 사무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농진청장을 끝으로 퇴직을 했다가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농림부의 잔뼈가 굵었죠. 농림부에 주로 있었고 청와대 비서관 3년 반 정도 했고 또 농진청장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충대 교수 3년 했고요. 농업 분야에 하여튼 계속 몸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는 전문가라고 하고 또 이제 정책하고 현장을 좀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농대 농학과를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술고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농림부로 바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부터 농업에 이렇게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농업은 그야말로 융복합산업이에요. 주변에 발전된 첨단 기술이 제일 먼저, 제일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옛날부터 봤어요. 농업은 얼마든지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농어민, 그러니까 농민들의 소득도 전체 국민 소득하고 비교해서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네, 농가 소득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농가 기준으로 4,776만 원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하고 비교를 하는데 도시 근로자 가구하고 비교하면은
전체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에요. 70%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게 이제 농촌 특히 농가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청의 조사 그 모집단을 보면 일반 도시 근로자 가구는 50대 밑으로 거의 80%고요, 모집단이. 근데 반대로 우리 농가 쪽은 60대 이상이 80%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체를 비교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 젊은 사람 뭐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비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는데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높고 40대, 50대 이쪽은 90% 정도 내외 되니까 요즘에 뭐 농가 소득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농촌으로 가서 일을 하겠다. 최근에 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특히 이제 농업이 이제 과거랑 다르고 이게 이제 소위 스마트화, 디지털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ICT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쪽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농업을 모르는 분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농촌 지역에 가보면 아주 젊은 도시 출신 젊은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마트팜을 기본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유통 분야에 그 디지털화가 많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쪽에서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그래서 지금 김제, 고흥, 그다음에 경북의 상주, 밀양 이렇게 4군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000억 원에서 뭐 1,5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 20개월 동안은 농업에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농업에 어떤 그 바탕이 없어도 돼요. 20개월 동안은 이론 교육, 실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36개월간, 3년간은 1인당 500평씩 그 유리 온실을 이렇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요. 연간 한 3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아주 최소의 비용만 받고 그래서 청년들 책임하에 품종도 본인들이, 품목도 본인들이 선정하고 본인들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보면 그건 본인들 시드머니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길 제가 김제도 가봤고 상주에도 가봤거든요. 정말로 활력 있고 근데 그분들 중에는 그 80%가 농업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에요. 농업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는 분들이고 그 중에는 해외 유학 갔다 온 분도 있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다 온 분도 있고 근데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3년간 돈을 벌어서 그다음 자기가 창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거를 금년에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걸 3개를 추가로 짓고 27년까지 11개를 지금 추가할 거예요. 그럼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1년에 수백 명씩 이제 그 정말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죠. 정황근 장관님 하면 생각나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좀 마음에 드시는지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전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중에 우선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가루쌀. 가루쌀. 네네. 그런데 가루쌀 하니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말씀을 상세하게 좀 해주시겠을까요? 쌀 하면은 우리가 뭐 몇천 년 동안 주로 밥으로 먹었지. 밥으로. 밥으로 먹었는데 그 쌀은 이게 밀하고 좀 달라요. 밀은 그 겨층을 벗기면 바로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데 그 뭐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빠면 되는 거죠. 근데 쌀은 가루를 내려면 반드시 물에 불려야 돼요. 우리가 네. 떡을 만들든 뭐 다른 과자를 만들든 그러다 보니까 쌀은 밀가루처럼 이렇게 그 용도가 좀 범위가 제한돼 있죠. 근데 제가 2016년에 농진청장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쌀 중에서 돌연변이로 그 세계에서 하나 품종이 나온 겁니다. 밀처럼 겉은 쌀인데 속은 밀하고 구조가 아주 유사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글고 둥그런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밥으로는 못 먹습니다. 물에 닿으면 바로 죽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밀처럼 가루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물에 불리지 않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밥쌀은 남아도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루쌀로 좀 대체하면서 그러면 이제 밀가루 수입도 줄일 수 있고 또 이 가루쌀은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밀하고. 그래서 겨울철에 밀 심고 여름철에 가루쌀 심고 이렇게 하면 식량 안보에도 도움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가루쌀 산업화입니다. 저는 이게 수출 산업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밀가루에는 셀리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두드러기 같은 거 나고 심지어는 뭐 생명에도 이제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게 세계 시장이 약 80억 불입니다. 그럼 이게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돌연변이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성공하게 되면 저는 우리 쌀 쪽에서는 과거에 70년대 통일벼로 우리가 작업을 했듯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품종 개량이 혁신적으로 된 건데, 그렇죠. 아주 그 영양분도 굉장히 다른 모양이죠. 밀가루보다 쌀이 훨씬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루텐이 프리니까, 그루텐 제로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 영유아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중심으로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도 뭐 빵이라든가 쿠키로 얼마든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한번 사가지고 한번 집에서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죄송하게도 네. 아직 시중에 이렇게 많지 아직은 않습니다. 없군요. 네. 지방에 지금 12군데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연말이 되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 수도권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과 연관해서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시청자들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 조항이 저희거든요. 그 쌀을 생산해 봤는데 우리가 다음 연도에 수유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3% 이상 초과가 된다. 즉 많이 생산됐다 하면 그 3% 이상 초과된 양을 전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정부가 책임지고 매입을 해주겠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표를 맘 놓고 심으세요 하는 신호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쌀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급뿐만 아니고 남아돌고 있는데 더 많이 남을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쌀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격리라고 그래서 정부가 매입해서 창고에 재워놔야 되거든요. 그 격리하는 물량이 그만큼 또 더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평균 1조 이상 들고 그것도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약 63만 톤 정도가 남아돈다. 그걸 격리하는데 1조 4,600억 정도 든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정부가 매입을 해주고 양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면 가격이 처음에 쌀값이 올라가는 걸로 이제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렇죠. 전문가들 분석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 내외 떨어진다 오히려. 그러면 농민한테도 도움 안 되고 농업에도 도움 안 되고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얼마든지 미래로 가야 되는데 우리 농업이 그쪽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재고를 하고 더 논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 푸드테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먹거리들의 가히 혁명적인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푸드테크 덕분에 많은 새로운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식품들 속에서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고 또 맛과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도 푸드테크를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 거죠? 그 식품, 푸드에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게 푸드테크인데 푸드테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 전반적 가치사슬 밸류체인 안에 ICT, 그다음에 BT라고 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로봇 이게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난해 그 미국의 CES 2022부터 아주 부각이 됐고 금년도에 우리 업체가 4군데가 가서 저 혁신상을 받아왔죠. 그렇군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범위는 상당히 다양한데 우리나라가 ICT, BT, 로봇 이쪽에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푸드테크 쪽은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가가치도 생길 건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체육 같은 거, 대체식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육류 소비량 자체가 지금 1인당 60쌀보다 많이 드십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OECD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식물성 고기에 대한 그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선점을 해야 된다. 이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이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명칭이 다양하죠. 비건이라고도 하고 요즘 이제 햄버거 패티라든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이렇게 드셔봐도 뭐 진짜 뭐 일반 고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전혀 구분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돼 있고 앞으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수출 산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또 우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 법도 지금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4개 대학에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서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금년에 그걸 8개로 늘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협의체도 이제 2월 14일 날 이렇게 출범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는 우리 정부는 8개 부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정부뿐만 아니고 관련 기관,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 이렇게 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 정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품 가공 단계, 그러니까 간편식, 밀키트라고 해서 굉장히 위생적인 상태로 그렇죠. 가공을 잘해서 네. 그걸 소비자들에게 직접 또 딜리버리 전달해주는 그런 그렇죠. 서비스, 일관된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발전이 되고 그 서비스도 푸드테크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1:1 맞춤형인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디 입원 환자라든가 그쪽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흥청장 때 내세운 것 중에 바이오를 활용한 이제 곤충 산업. 곤충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가 단백질 덩어리예요, 곤충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곤충 산업에서 나오는 곤충을 사육해서 나오는 그 고급 단백질, 그다음에 좋은 유용 물질이 많거든요. 곤충은 이게 뭐 알에서 번데기 되고 번데기가 성충돼 이런 태를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균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항생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진짜 첨단 과학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 좀 병원에 수술하신 분이라든가. 근데 요즘은 이제 병원 환자식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곤충이면 곤충, 고급 단백질 이렇게 얼마든지 1:1 맞춤형 할 수 있죠. 그게 결국은 푸드테크의 범주에 있고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분야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면서 재밌는 얘기입니다. 소 한 마리 사육하면 소는 풀을 많이 먹잖아요. 조사류라고 그러죠. 그 소는 사람하고 달리 위가 4개나 있잖아요. 그럼 왜 4개가 있는지 아세요? 소화를 그렇게. 그렇지. 일단은 맹수가 쫓아오기 전에 많이 풀을 뜯어서 담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장소 가서 그걸 토해서 자기 입에서 토해서 되새김질을 해. 소는 하루에 그래서 10여 시간 이상 되새김질을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소는 방귀도 많이 껴요. 소 한 마리가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뿜어요. 소고기를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세우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소고기를 보통 30개월령 이상 된 걸 먹습니다. 그 얘기는 사료도 많이 먹죠. 그러지 말고
그 저탄소 인증제를 지금 금년에 도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24개월 정도의 출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그래서 나는 24개월 좀 부드러운 고기 먹겠다 그러면 그 소는 그 탄소 배출량이 확 줄어들어요.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감축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그 경운에서 많이 배출된다 그랬는데 경운을 안 하고 하는 기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농업에서 많이 나가는 게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화학 비료가 사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축하는 여러 가지 기술, 그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도 2050년까지 약 37% 정도 탄소를 감축하는 거, 38% 감축하는 거를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꽤 오래 했어요. 3년 6개월 정도 비서관을 하다가 2016년에 농촌진흥청장으로 갔는데, 농진청장으로 가서 보니까 거의 1년에 약 4,000개 과제를 합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5가지를 골라냈어요. 요즘 아까도 얘기했던 그 가루쌀 산업화, 그 다음에 스마트팜 고도화하는 거, 그 다음에 반농업 기계화하고 고부가 가치화하는 거, 그리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산업화하는 거, 그리고 BT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곤충 산업을 식품 의료 산업화하자, 이렇게 5가지를 골랐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장관 발탁이 된 것도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제가 농진청장 때 여러 가지 했던 게 상당히 좀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5가지 과제가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우리 농정 분야 핵심 과제로 전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남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좀 이제 뚝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농업 분야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 제가 우리 그 젊은 후배들 이렇게 해주는 얘기는, 제 마음의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꼭 저 단어를 2개를 대라고 그러면 긍정 열정은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스스로 그런 저 마음가짐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그리고 농가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더 큐. 오늘은 농업혁신을 이끌고 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장관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